안녕하세요. 책사랑 제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방법을 알려주는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이번 2023년 1월 25일에 신간이 발행되었어요. 책 이름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출판사는 북스데이, 지은이 데일 카네기, 옮김 정재헌입니다. 데일 카네기를 소개할게요. 미주리주 메리빌의 농장에서 태어나 미주리주 워런스버그 주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네브래스카에서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의 강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에 힘입어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 경영과 자기계발 강좌를 개설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와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인간관계론을 체계화하고 성공의 본질을 통찰하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 자기계발 분야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었다. 35년 전에 나는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먹고 살기 위해 트럭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트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 일을 경멸했고 웨스트 56번가의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싸구려 새방에서 사는 것도 정말 싫었다. 벽에 걸어둔 넥타이를 아침에 집으려고 할 때 넥타이 뒤에서 바퀴벌레가 와르르 흩어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도 똑같이 바퀴벌레가 우글거릴 싸구려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때의 나에겐 참으로 고역이었다. 밤마다 나는 실망과 걱정, 비통함, 반발심 때문에 생겨나는 불쾌한 두통에 시달리면서 텅 빈 방으로 돌아왔다. 대학 시절에 품었던 꿈들이 악몽으로 변한 현실을 보면서 나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것이 인생인가? 내가 그토록 기대하던 인생의 모험이 고작 이런 것인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바퀴벌레들한테 둘러싸여서 싸구려 음식을 먹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사는 것이 내가 꿈꾸던 인생이란 말인가? 나는 이 책을 읽고 싶었고 또한 책을 쓸 시간을 갖고 싶었다. 문득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잃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대개의 청년들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마주치게 되는 결단의 시기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고 그 결심은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그 결심 덕분에 그 뒤의 35년 동안 나는 내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나의 결심은 이런 것이었다. 싫은 일은 그만두자. 미주리 주립 교육대학에서 4년간 교육학을 전공했으니 성인들을 위한 야간 과정을 만들어서 생활하자. 그러면 낮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강의를 준비할 수도 있고 소설도 쓸 수 있다. 글을 쓰기 위해 생활하고 생활하기 위해 글을 쓰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성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 지난 학생 시절의 교육 과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처세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훈련과 경험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역시 대중연설을 통해 소극적인 성격과 자신감 부족을 극복할 수 있었고 리더십 역시 용감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데서 길러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의 야간 강좌 과목으로 대중연설을 강의하고 싶다고 지원했지만 양쪽 다 거절당했다. 그땐 무척 실망했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덕분에 YMCA 야간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단기간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다. 성인들이 야간학교에 오는 것은 학점을 따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업무상 모임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했고, 세일즈맨들은 한참이나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도 까다로운 손님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랐으며,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 했고, 가족을 위해 수업을 늘리고 싶어 했다. 그들의 수업료는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바라던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바로 그만두어 버릴 것이었고, 월급이 아니라 이익의 몇 할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나에게 그것은 큰 타격이 되는 것이었다. 당시에 나는 악조건 속에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은 나에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훈련이 되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시간마다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계속 수업에 나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가슴 뛰는 일이었다. 나는 그 일을 사랑했다. 나는 내 수강생들이 그토록 빨리 자신감을 몸에 익혀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내 강좌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나에게 하루 저녁에 $5씩 고정급으로 지불하는 것을 거절했던 YMCA 하루 저녁에 $30씩의 배당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중연설만 가르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성인들에게는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지만 적당한 책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강의를 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직접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내 성인 강좌를 위한 교과서로 쓴 책이 그토록 잘 팔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아마도 살아있는 저자 가운데 나만큼 놀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뒤로 다시 해가 지남에 따라 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걱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교과서를 찾아보려고 뉴욕의 큰 도서관에 갔다. 놀랍게도 걱정이라는 표제로 등록되어 있는 책은 겨우 22권밖에 없었다. 벌레라는 표제로 등록되어 있어 189권이나 되는데 말이다. 벌레에 대한 책이 걱정에 대한 책이 9배나 되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걱정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데도 어느 학교에서도 걱정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데비드 시베리가 성공적으로 걱정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책 벌레에게 벌레를 추게 만들 정도의 압박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도 이해가 된다. 나는 이번에도 직접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7년 동안 준비했다. 모든 시대의 철학자들이 걱정에 대한 말을 한 것을 찾아 읽었고 공자에서 처칠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수백 권이나 읽었으며 잭 댐프시,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 마크 클라크 장군, 헨리 포드, 엘리너 루즈벨트, 도로시 딕스 등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지나지 않았다. 나는 회견이나 독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다. 5년 동안 성인 강좌에서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런 연구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다. 나는 학생들에게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몇 가지 원칙을 주고 그것들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켜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강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제껏 누구보다도 걱정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걱정 극복에 관한 편지도 수천 통이나 읽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상아탑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학구적인 설교도 아니다.
이 책은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의해 보고된 간결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공의 인물이 아닌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발레리는 과학은 성공한 처방의 집대성이라고 말했다. 이 책이 바로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에서 새로운 것은 아마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기본적인 진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다시 구체화하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당신이 실천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 이 책의 효과적인 활용법. 1.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배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강한 욕구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라. 나의 인기와 행복, 자존심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2.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각 장을 빠른 속도로 읽어라.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각 장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읽어라.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성과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 가끔씩 읽기를 중단하고 지금 읽은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고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4. 손에 연필이나 형광펜을 들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라.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별표로 표시하라. 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독서가 재밌어지고 다시 읽을 때 빨리 읽게 해준다. 5. 보험회사에서 15년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는 매달 자기가 체결한 모든 보험 증서를 읽는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계약 조항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녀의 오랜 경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청중과 대화하는 법에 관한 책을 쓰는데 거의 2년 걸렸다. 그런데도 지금 책에 썼던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 책을 들추어야 한다.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한번 대충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책상 위에 이 책을 놓아두고 자세히 읽고 반복해서 읽어라. 6.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행동 과정이다.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기회가 날 때마다 이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활용된 지식만이 마음에 남는 법이니까. 물론 이 책을 쓴 나 자신도 그렇게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뭘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활 방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끈기, 인내, 그리고 매일의 실습이 필요할 것인지 스스로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 7.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에게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으며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당신이 이 원리들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을 내겠다고 제안하라. 당신에게 꼭 필요한 원리를 마스터하기 위해 게임을 해보는 것도 멋진 방법이다. 8. 매주 한 번씩이라도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모든 자료를 앞에 펴놓고 차근차근 돌아보고 검토하라. 내가 무슨 실수를 했던가? 잘한 일은 무엇이었던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결단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9. 이 책 끝 부분에는 나의 실천 사례의 기록란이 있다.
그곳의 이름과 날짜와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라. 기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기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1. 걱정이란 무엇인가?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아라. 1871년 봄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대생이었던 그는 책을 읽다가 그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문장을 발견했다. 그때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많던 참이었다. 그 문장은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 주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했고 대영 제국의 의사 최대의 명예로 일컬어지는 옥스퍼드 의대 명예교수가 되었으며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자귀를 받았고 죽은 뒤에는 총 1466페이지에 이르는 2권짜리 전기도 가능되었던 그는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리고 그를 평생 온갖 걱정에서 해방시켜 그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었던 문장은 토마스 칼라일의 다음 문장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42년 뒤 교정의 튤립이 활짝 핀 어느 봄날 저녁에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자기가 4개 대학의 교수이고 꽤 알려진 책도 썼기 때문에 특별한 두뇌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가까운 친구들은 자기가 그저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현재를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오슬러 경은 예일대에서 연설하기 두서너 달 전에 대형 전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선장이 갑판에서 버튼을 누르자 즉시 기계장치가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구획별로 차단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그 여객선보다 훨씬 우수한 유기체이고 보다 긴 항해를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칸에 차단벽을 치는 기계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려고 권합니다. 갑판에 올라가 거대한 차단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세요. 버튼을 눌러서 과거를 차단하고 이미 죽어버린 어제를 닫는 철문 소리를 들어요. 미래를 닫는 버튼도 눌러요. 미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일까지 닫아버리면 여러분의 오늘은 안전해질 것입니다. 과거를 닫아버려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묻어두세요. 어리석은 자들을 잿빛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어제가 오늘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막아버려요. 어제의 짐에 내일의 짐까지 더해서 오늘 짊어지고 간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 비틀거리게 됩니다. 미래도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단히 닫아버려요. 미래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것은 원래 없습니다. 인류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발밑에는 늘 쓸데없는 체력 낭비와 정신적 고뇌 그리고 번민이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과거와 미래라는 앞칸의 칸막이를 단단히 닫아버리고 명확하게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슬러 경은 내일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는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바로 오늘의 일에 모든 지성과 정열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슬러 경은 또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라고 권했다. 걱정을 해결하는 마법 공식. 이 책을 더 읽지 않고도 걱정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을 당장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산업을 개척했던 뛰어난 기술자이자
지금은 뉴욕의 캐리어사 사장인 윌리스 H. 캐리어가 알려준 비법을 들려주겠다. 내가 버팔로의 주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미주리주 클리스털시에 있는 피츠버그 판유리 공장에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스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연소할 때 생기는 엔진의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시도된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치를 달고 나서 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뱃속이 뒤틀리고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그만두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는데 다행히 무척 효과적이어서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그 방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음 세 단계만 거치면 되죠. 1단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한다. 아무도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거나 죽이려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물론 직장을 잃고 회사에서는 기계장치에 투자한 2만 달러를 손해보게 되겠지만요. 2단계.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이번 실패로 내 경력에 요점이 남을 테고 직장을 잃게 되겠지만 직장은 다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2만 달러 정도는 가스 정화 장치 실험 연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테고요.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 정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오랜만에 평온한 기분을 느낀 거예요. 3단계.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집중한다. 나는 2만 달러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한 끝에 5천 달러를 더 들여서 부속 장치를 추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 2만 달러를 날리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가장 해로운 특징은 집중력을 잃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려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이 해야만 온갖 막연한 가정들이 제거되고 침착한 마음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어느 날 저녁 어떤 사람이 우리 집 현관벨을 누르고 우리 가족 모두 천연두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금 자기와 같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뉴욕 전역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천연두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덕분에 뉴욕 시내에는 곳곳마다 예방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병원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심지어 큰 공장 같은 곳에서도 예방접종을 설치되었고 2,0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가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분주하게 일했다. 이렇게 대대적인 소동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무렵 뉴욕시에서는 8명의 천연두 환자가 발생해야 하였고 그 중 2명이 사망했다. 약 800만 인구 중에서 겨우 2사람의 희생자가 생겼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37년이 넘도록 뉴욕에서 살았지만 걱정이라는 정서적인 질병, 천연두보다 피해 규모가 수만 배에 이르는 이 질병에 대해 경고하려고 현관벨을 누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이 걱정이나 감정적인 갈등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당신에게 이것을 경고해 주려고 한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시 카멜 박사는 말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몇 년 전에 산타페 철도 회사의 의무팀으로 근무하던 고버 박사와 텍사스에서 뉴멕시코까지 자동차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병원에 오는 환자의 70%는 걱정이나 공포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완쾌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병이 단순히 기분에 좌우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극심한 치통이 그저 기분 탓일 수는 없죠. 신경성 소화불량,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두통 등도 현실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나도 12년 동안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지만 공포와 걱정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건 분명해요. 위신경에 영향을 주어 위액의 분비에 이상을 초래하고 때로는 위궤양으로까지 발전시키거든요. 조세레프 몬데규 박사도 그의 저서에 이렇게 썼다. 위궤양의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걱정에 있다. 휴식과 오락, 최고의 휴식은 건전한 종교, 잠, 음악, 웃음이다. 믿음을 갖고 깊이 잠들어라. 좋은 음악을 듣고 삶의 유쾌한 면을 봐라. 그러면 건강과 행복을 얻으리라. 활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 중에 하루에 1시간을 더하는 방법. 인간의 심장은 매일 마치 1m 높이의 굴착 플랫폼 위로 20톤의 석탄을 퍼올리듯 에너지를 온몸에 실어 나른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중노동을 50년, 70년, 90년이나 하는 것이다. 심장은 이렇게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하버드 의대의 월터 캐논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사람들은 대개 심장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하게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심장이 평균적으로 1분에 70회 뛴다고 하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24시간 중에서 겨우 9시간 뿐입니다. 결국 심장은 하루에 15시간씩 쉬는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은 60세 후반에서 70세 초반의 나이였지만 전쟁 기간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영국의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처칠은 아침 11시까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보고서를 읽고 명령하고 전화로 중요한 회의를 주관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1시간 동안 낮잠을 잤다. 저녁이 되면 다시 침대로 가서 저녁 식사 시간인 8시에서 2시간 동안 잤다. 그는 피로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방한 것이다. 피로가 쌓이기 전에 수시로 휴식을 취하여 발랄하고 기운차게 깊은 밤까지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존 록펠러는 놀라운 기록을 2개나 세웠다. 하나는 그의 시대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이다. 비결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그가 장수할 수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매일 낮 12시에 사무실에서 30분씩 낮잠을 자는 습관 덕분일 것이다. 그는 매일 사무실 소파에 누워서 30분씩 잤는데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도 통화할 수 없었다. 왜 필요한가? 에서 다니엘 조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휴식은 치료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휴식이라도 그 치유력은 정말 대단해서 단 5분만 낮잠을 자도 피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12년이나 백악관에서 그토록 힘든 영부인 역할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했죠. 그래서 회견이나 연설을 앞두었을 때는 의자나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20분씩 휴식하는 규칙을 정해두었어요. 최근에 딘 오틀러와 회견하기 위해 에디슨 스퀘어 가든의 휴게실로 가보니 그곳에는 소박한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다. 휴식 시간에 매일 여기 누워 1시간씩 잡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할 때도 끔찍한 안락 의자에서 30분가량 자곤 했어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기운이 되살아나거든요. 에디슨은 자신의 놀라운 에너지와 지구력은 자고 싶을 때 자는 습관 덕분이라고 말했다. 헨리 포드의 80세 생일 직전에 그는 인터뷰하기 위해 만났을 때 나는 앉을 수 있을 때 절대로 서 있지 않고 누울 수 있을 때 절대 앉아있지 않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인 잭 채트리크에게 그런 방법을 써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했다. 몇 년 전에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영화사의 단편부 부장이었는데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기록회복에 좋다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고 강장제며 비타민제를 비롯한 온갖 약을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매일 1시간씩 낮잠을 자라고 권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안락의자를 가져다 놓고 틈만 나면 누워서 쉬고 되도록 몸을 편하게 하라고 권했다. 2년 뒤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치의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전에는 단편 영화를 구상하거나 의논할 때 몸을 굳히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안락의자에 거의 누워서 해요. 20년 동안 이렇게 기운이 팔팔했던 적이 없어요. 전보다 2시간이나 더 많이 일했는데도 하지만 당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속기사라면 에디슨처럼 아무 때나 낮잠을 잘 수 없을 것이고 회계사라면 안락의자에 누워서 부장에게 회계보고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한 다음 10분쯤 낮잠을 잘 수는 있지 않을까? 조지 마샬 장군은 그렇게 했었다. 그는 전시 중에 군대를 지휘하는데 만약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잘 수가 없다면 저녁 식사 전에라도 잠깐 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쓸 일이다. 그것은 커피 한 잔보다 싸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5,467배나 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깨어있는 일상에 1시간 덧붙인 셈이 된다. 왜? 어째서? 왜냐하면 낮잠 1시간 더하기 야간 6시간의 수면은 밤에 8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네, 이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